민주주의. 민주주의는 60%쯤 어떻게 독재를 탄생시키는가? 정치 견해로서의 보수와 진보를 알아보았다. 이제 궁금한 건 이것이다. 우리 사회가 보수와 진보 중 어떤 이념의 방향을 따르도록 만들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이야기해보려는 것은 하나의 사회를 보수 혹은 진보로 만드는 방법에 대한 것이다. 방법으로서의 민주주의를 알아보려고 한다. 우선 이렇게 물어본다. 민주주의가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해 많은 사람이 쉽게 답을 한다. 민주주의는 민중의 주인이 정치 체제라고 말이다. 옳은 답변이다. 그렇다면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이 다양하다. 그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답변은 공산주의이다. 아무래도 한국인의 마음속에는 북한이라는 절대적 타자가 뿌리 깊게 거주하고 있는 듯하다. 민주주의의 반대말이 공산주의라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도출이 된다. 민주주의의 반대말이 뭐냐고? 민주주의는 우리인데 그럼 우리는 남한이고 그럼 반대말은 북한이겠네. 북한의 체제는 공산주의니까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공산주의고. 정말로 이와 같이 생각했는지 아닌지 확인할 길은 없지만 어쨌거나 안타깝게도 북한 역시 민주주의다. 북한의 정식 명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실제로 그들이 민주주의인가 아닌가는 여기서 논하지 말자. 우선은 그들 스스로가 추구하는 정치체제는 민주주의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자. 그렇다면 다시 물어본다.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무엇일까? 답부터 말하자면 독재와 엘리트주의다. 공산주의의 반대말은 그것은 앞서 논의한 대로 자본주의다. 민주주의, 독재주의. 국정원에 신고했습니다. 수고하세요. 쿠키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뭘로 신고해 뭘로?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공산주의의 반대말은 그것은 앞서 논의한 대로 자본주의다. 민주주의, 독재주의, 엘리트주의, 자본주의, 공산주의. 무슨 주의가 이리도 많은가 싶겠지만 차근차근 구분해보자. 민주주의와 엘리트주의는 정치체제에서 대립되는 개념이고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는 경제체제에서 대립되는 개념이다. 우리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정치체제의 두 측면인 민주주의와 엘리트주의를 구분하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민주주의는 다수에 의한 의사가 결정되는 정치 방식이고 엘리트주의 혹은 독재주의는 소수에 의해 의사가 결정되는 정치 방식이다. 즉, 두재의 차이는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주체의 수에 있다. 어떤 의사결정 방식이 더 좋은가? 당연히 독재주의는 악이고 민주주의는 선이라고 생각하는가? 사실 어떤 정치체제가 더 좋은가라는 질문은 적절하진 않다. 물론 민주주의는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검증된 정치체제이고 특히 한국의 경우에는 많은 이의 희생을 대가로 얻은 값진 결과물이다. 하지만 이론적인 측면에서 볼 때 특정 정치체제는 선이고 다른 정치체제는 악이라고 단정지을 수가 없다. 우리가 앞서 경제에 대해 논하며 경제체제는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라 합리적 선택의 문제라고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민주주의와 엘리트주의 역시 어느 쪽도 완벽할 수 없으며 둘 다 장단점을 가진 불완전한 체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는
각각의 장단점을 고려해서 각 체제의 특성을 이해해보려고 한다. 쓸모봐서 그렇습니다. 민주주의 장점과 단점을 알아보기 전에 우선 개념을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다. 현대 민주주의는 대의제의 형태를 띠고 있다. 모든 시민이 정치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전문가 집단이 시민의 의견을 대리해서 결정하는 것이다. 그러면 대의제는 민주주의인가 변형된 엘리트주의인가? 이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의할 거리가 많다. 우리는 우선 대의제 민주주의에 대해 포함하려고 한다. 엘리트주의 혹은 독재주의는 권력의 근거를 자기 스스로에게 찾는 반면 대의제는 권력의 근거가 시민, 대중에게 있기 때문이다. 대의원들의 의사가 시민의 입장을 반영하지 못하고 괴리가 될 때가 있는 것이 사실이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그들에게 권한을 부여해준 건 시민이다.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사람의 수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가 있다. 민주주의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자. 민주주의의 장점은 시민들이 자신의 이익에 따라 직접 의사결정에 참여한다는 것이다. 개개인의 의사를 직접적으로 확인함으로 사회 구성원 모두의 의견을 종합할 수 있다는 매력을 가진다. 물론 이런 비판도 가능하다. 허은탐님 1747字감사합니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차이를 하시나요? 둘 다 자본주의의 대안으로 제시된 이념인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1. 사회주의. 먼저 사회주의는 생산수단의 공동소유와 평등한 분배를 목표로 합니다. 하지만 개인의 사유재산은 허용되죠. 시장과 국가가 함께 경제를 운영하며 경제적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복지 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 공산주의. 반면 공산주의는 완전한 무계급 사회를 목표로 합니다. 모든 것이 공동소유가 되고 사유재산이 폐지되죠. 국가가 모든 생산과 분배를 중앙에서 계획하는 완전한 계획경제를 지향합니다. 주요 차이. 사회주의는 혼합경제를 통해 민주주의적 요소를 포함할 수 있지만 공산주의는 완전한 계획경제와 일당 독재가 일반적이에요. 결론. 결국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사이의 과도기적 단계로 여겨지고 공산주의는 완전한 평등을 목표로 합니다. 베트남이 사회주의고 북한이 공산주의군요. 고맙습니다. 공산주의와 시장체제가 맞는 말이고 사회주의와 민주주의가 맞는 말이에요. 그럼 한번 또 달려가 보도록 해봅시다. 민주주의의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자. 민주주의의 장점은 시민들이 자신의 이익에 따라 직접 의사결정에 참여한다는 것이다. 개개인의 의사를 직접적으로 확인하므로 사회 구성원 모두 의견을 종합할 수 있다는 매력을 갖는다. 물론 이런 비판도 가능하다. 현대 민주주의가 대의제라면 실제로는 개개인의 의사가 개별 시안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타당한 비판이다. 각각의 시민의 사회에서 발생하는 모든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으므로 시민의 뜻이 개별 사안마다 반영될 수가 없다. 쉽게 말해서 국가 정책을 결정할 때 그 결정은 국회의원들끼리 알아서 하지 당신에게 하나하나 물어보지 않을 것이다. 다만 거시적 관점에서는 당신의 의사가 정책 결정에 하나하나 반영된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것이 가능한 건 앞서 알아보았듯 세계가 이분화된 세계이기 때문이다. 세상에는 무수히 많은 다양한 사건들이 있지만 거칠게 묶는다면 본질적으로는 선명히 구분되는 두 가지 대립관계밖에 없다. 보수와 진보. 당신이 보수 정당을 선택한다면 그것은 대리자 한 명을 뽑아주는 것이 아니라
경제체제로서의 신자유주의, 시장의 자유 확대, 세금이나 복지 축소, 자본가와 기업의 이익, 국가 경제의 성장, 치열한 경쟁을 선택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진보 정당을 투표한다면 그것은 진보 정치인 한 명을 선출한 것이 아니라 후기 자본주의, 정부의 개입 확대.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이란 무엇일까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게 뭐지? 잘은 모르겠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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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뭐 눈치로 아는 거죠. 집단적 거시적 관점, 집단적 속성과 행동의 측면에서 미시적 관점, 개별 구성 요소와 프로세스의 중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계속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크게 보는 거랑 좁고 세분화해서 보는 거. 라고 비스님이 알려주셨네요. 좋아요. 그러면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넓게 좁게로 그냥 퉁쳐. 넓게 보기, 좁게 보기. 당신이 진보 정당에 투표한다면 그것은 진보 정치인 한 명을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후기 자본주의, 정부의 개입 확대, 세금 인상, 복지 확대, 노동자와 서민의 이익, 빈부격차 해소, 경제 지향 및 협력적 분위기 형성을 선택한 것이다. 민주주의의 본질인 투표는 반장을 뽑듯이 정치인 한 명을 선출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한국 사회의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며 직접적으로는 내가 살아갈 내일의 모습을 스스로 결정하는 권한을 부여받는 것이다. 대의원도 사람인지라 개인의 취향과 판단, 신념을 고려해서 입법안을 제출하겠지만 한국은 정당 정치이기 때문에 개인의 정치적 견해보다는 정당의 방향성이 더 강하게 작동한다. 논란의 여지는 있겠지만 단순하게 이야기해보자면 투표를 하기 위해 개별 정치인의 삶을 알아보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없다. 그 대신 현 시점에서 나의 이익을 대변해주는 정당이 보수인지 진보인지, 그리고 그러한 선택이 갖는 사회적 의미가 무엇인지 구별할 줄 아는 시야를 갖는 것이 자신과 사회 전체를 위해 도움이 된다. 자신이 살아갈 미래를 타인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선택하는 체제. 이 체제가 민주주의이고 이러한 민주주의는 이론적인 측면에서 볼 때 가장 이성적이고 감동적인 체제가 된다. 고통사인님 어서오세요. 하지만 현실적인 측면으로 넘어오면 부정적인 면을 너무나도 쉽게 확인할 수가 있다. 변변치 못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두 사회. A, B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만 정치 이야기가 나오니 나중에 삼권 분립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삼권 분립 아시죠? 네, 혼자 독재 정치 못하게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분립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로의 허락과 서로의 승낙이 떨어져야 하죠. 고려시대에서 조선시대로 넘어갔을 때 만들어진 겁니다. 그게 무엇을 분리하나요? 육룡이 나르샤에서 봤는데 상권분리? 아닌가? 디님 어서오세요. 그때 이제 그런 체제가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아닙니까?
행입사. 행입사. 그렇군요. 그 뒤에 만들어진 거군요. 책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무튼 행입사입니다. 행입사. 행정사법입법이군요. 행정사법입법. 변변치 못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두 사회. A, B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주주의의 문제점을 살펴보자. 우선 A 사회는 귀가 매우 얇은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쉽게 호도되며 사회적 분위기에 잘 휩쓸린다. 정치 이야기 나오고 삼권 분립이 나와서 그런데 검찰개혁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검찰도 일반 공무직처럼 자를 수 있도록 만든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요? 처음 알았어요. 이렇게 문의한 시정은 반성해라. 반성하고 다음에 이 책을 다 읽고 한번 대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지금 스트리머가 너무 무식해서 공부시켜주는 겁니다. 고마워요. 임명님, 헌터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즐거워하면 같이 즐거워하고 다른 사람들이 분노하면 같이 분노한다. 누군가 욕을 먹고 있으면 솔직히 왜 그런지 모르지만 같이 욕하는 편에 선다. 스스로 판단하는 것을 주저하는 이들은 혹시나 자신의 판단이 틀려서 누군가에게 놀림을 받는 것보다 다수의 판단에 자신의 판단을 맞춤으로써 안정감을 얻는다. 그런데 A사회의 소수의 달변가들이 나타난다. 이들은 스스로 확신에 차 있고 대중이 무엇을 봐야 되는지 알려준다. 별 볼 일 없는 A사회의 사람들은 달변가들의 판단에 쉽게 동조된다. 어차피 모든 책임들은 그들에게 있고 자신은 동조만 하는 것이니 A사회의 사람들은 달변가들을 신뢰하고 결국 그들을 대표로 선출한다. 물론 소수의 달변가들의 기대만큼 뛰어나고 정의로우며 덕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문제가 없다. 하지만 이들이 가진 신념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혹은 이들이 사실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저 보통인 사람들이라면 문제가 커진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소수의 달변가들은 대중의 지지를 기반으로 자신이 믿는 바를 실현하기 위해 권력을 남용하기 시작할 것이다. 어차피 명분이 있고 설명만 잘한다면 판단 능력이 결여된 대중은 다수의 분위기에 편승해 계속해서 자신들을 지지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민주주의의 첫 번째 문제점이 발생한다. 선거를 통해 선출된 독재자. 또 다른 사회 B를 생각해보자. 이 사회는 교육열이 매우 높다. 그런 까닭에 B 사회의 구성원들은 평균적으로 가방끈이 길다. 이들은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하려는 합리적인 사람들로 부를 축적하는 방법을 알고 있으며 이를 위해 최선을 노력을 기울인다. 하지만 사회의 재화는 한정되어 있으므로 합리적 개인들은 치열한 경쟁 상황에 처하게 된다. 개인은 자기 개발에 몰입하고 관련 분야의 스펙과 커리어를 쌓기 위해 삶의 모든 시간을 할애한다. 외국어와 경영, 경제, 재테크에 대한 공부는 필수다. 이들은 성실한 사람들이기에 아무리 노력해도 다른 사람들을 따라잡을 수 없으며 더 노력하지 않는 마음가짐이 문제인 것만 같아서 자기계발서도 읽고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해 힐링 관련 공부도 해본다. 이들은 성실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다른 사람을 따라잡을 수 없으며 더 노력하지 않는 마음가짐이 문제인 것만 같아서 자기계발서도 읽어보고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해 힐링 관련 공부도 해본다.
이 사회에서는 기득권을 획득한 사람도 불안하기가 마찬가지이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자신이 언제 도태될지도 모르고 지금까지 쌓아왔던 성공이 어느 한순간에 무너질지 알 수가 없다. 자신의 경제적 이익만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비사회의 구성원들은 사회 전체의 이익을 크게 고려하지 않는다. 저소득자나 소외계층을 생각할 겨를이 없다. 그들은 경쟁에서 도태된 결과이므로 그들의 처지는 어떤 면에서는 정당화하다고 믿는다. 그래서 비사회의 구성원들은 자신의 재산과 부를 지켜줄 수 있는 대리자를 희망한다. 일단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불이익을 줄 것 같은 대리인은 명쾌하게 거부한다. 이 사회에서의 부자가 되는 세상, 성장하는 경제, 세금 인하를 약속하는 대리인만이 다수의 지지를 받아 선출된다. 경제 성장과 부를 추종하는 다수의 이의 경쟁에서 소외된 소수의 다른 견해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회. 민주주의의 두 번째 문제점이 발생한다. 다수의 독재가 그것이다. 민주주의는 필연적으로 독재를 만들어낸다는 문제점을 가진다. 다만 그 독재의 방식이 다를 뿐이다. A사회의 독재는 어리석은 다수가 독재자를 선출하는 경우이다. 대표적인 사례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히틀러다. 마치 가리봉동 인력시장처럼 일하고 싶다고 고용주에게 눈 마주치고 일 잘한다고 어필하는 노동자들이랑 똑같은 게 정치인이지. 우린 고용주고 고용주가 일꾼에게 일 못한다고 욕해도 돼. 나 미안, 이해가 잘 안 가. 아무튼 그래. 이모 어려운 책 말고 쉬운 책 읽자. 어차피 읽고 다 잊어버리는 거 쉬운 거 읽어야 뭐라도 남을 것 같아. 오케이, 좋습니다. 그것도 좋아요. 탱자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노동자들이고 우리가 고용주니까 노동자가 이제 일을 잘해야 된다 이런 거군요. 국회의원 대통령이 어쨌든 우리한테 뽑아달라고 했고 우리가 그들을 뽑아주었으니까 그들이 잘하는지 우리가 잘 감시하고 봐야 된다 이런 거군요. 그래서 난 국회의원 주민 소환제인가? 그거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생각해. 일 못하면 너 일로 와봐 하고 자를 수도 있어야지. 그런 의미에서 욕 한번 해주세요, 여름님. 아무튼 그래, 맞아, 잘 해야지. 맞아, 이게 또 잘하는 그래야 또 대한민국이 또 성장을 하고 시정은 또 그리고 또 많은 식수님들도 또 좀 더 나은 세상에서 또 살 수 있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맞아. 이걸 어떻게 해? 자, 아무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명님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계속 읽어볼게요. 우선은 그는 쿠데타를 통해 독재자가 된 것이 아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헌법에서는 투표제도라는 게 나오잖음. 그래서 국민이 무서운 게 투표권인데 투표권이 있으니 너는 내 말 들어야 해 이거인 것 같음. 맞아. 그래서 투표가 중요하다고. 투표를 안 하고 그러면 이제 국회의원들이 좀 어차피 투표 안 하니까라고 쉽게 생각을 하는데 투표율이 높으면은 그 눈치를 봐서라도 투표에 당첨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기권 정말 뽑을 사람이 없다면 기권표라도 내라고 어디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 그래서 투표권이 정말 중요하죠. A사회의 대표적인 사례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히틀러이다. 그는 쿠데타를 통해 독재자가 된 것이 아니다. 대중의 열렬한 지지를 통해 선출되었고 이후에 스스로 총리와 대통령의 지위를 겸임하는 총통이 됨으로써 독재자가 되었다. 물론 당시의 독일인이 교육을 받지 못했거나 어리석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은 아니다.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독일인은 스스로 합리적, 윤리적 판단을 보류했고 집단의 이기심에 판단을 양도함으로써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했다. 그들은 대중 전체라는 분위기에 숨어 암묵적으로 독재자의 탄생에 동조했던 것이다. 반면 비사회의 독재는 독재자에 의하의 독재가 아니다. 다수에 의해 독재의 상황이다. 비사회에서 자신의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개인들은 하나의 정치 세력처럼 행동한다. 경제 성장과 발전 외의 정치 담론은 거부하고 세금 인하나 규제 완화처럼 단기적이고 직접적인 이익만을 추구한다. 여기에서 소수에게 발생하는 인권 침해나 권리 박탈은 고려되진 않는다. 반대로 소외된 소수의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등장하면 그 사람은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이거나 다른 의도를 가진 위선자로 치부된다. 비사회처럼 물질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다수의 개인은 물질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독재 정부를 낳는다. 그리고 이 사회는 다시 물질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개인을 키워낸다. 이 연결고리를 끊는 것이 불가능하진 않겠지만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은 분명하다. 영국인이 중산층의 기준으로 자기 주장과 신념을 가질 것, 약자를 돕고 강자에 저항할 것, 페어플레이를 하고 부정과 불법을 거부할 것을 제시한 반면 한국인은 부채 없는 30평대 아파트, 월 급여 500만원, 중형차 이상 소유를 제시하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당신이 경제적 성공을 인생의 최대 가치로 삼고 있는 것은 어쩌면 당신의 욕망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정치 문제일 수도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독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은 다수결이라는 민주주의의 형식적 측면만을 고려할 때 거의 필연적으로 보인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형식적 측면과 동시에 내용적 측면이 보강되어야만 한다. 민주주의는 단순히 형식적 다수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정신이라는 내용적 측면까지 함께 고려되어야 되는 것이다.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과 공정한 절차가 보장되고 각 구성원이 소수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관용과 태도가 전제되어야만 이상적인 형태 민주주의가 비로소 가능할 것이다. 이제 사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개인과 사회, 역사, 경제, 정치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너무 아쉬워요? 그래요? 좀 더 읽어드릴까요? 나는, 조금 넘기긴 했는데, 그래. 그럼 좀 더 보자. 좀 더, 정치는 안 되지만, 미안해. 그러면은 제가 안 넘기고 그냥 쭉쭉 읽을게요. 알겠어. 그럼 내가 그냥, 미안해. 그럼 내가 한번 읽어볼게요. 정치도네는, 죄송합니다. 정치도네는 제가, 자르긴 합니다. 그랬구나. 궁금했구나. 오케이. 미안해. 그런 건 아니야.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오케이, 읽어볼게요. 독재, 엘리트주의. 책을 읽을 때는 사실, 그 책을 좀 중점적으로 읽고 있기는 합니다. 네. 네.
독재와 엘리트주의는 나쁜 것인가? 예, 그래가지고 이게 보통은 이제 책을 뭐 중점적으로 그랬군요. 감사합니다. 독재와 엘리트주의는 나쁜 것인가? 지금까지 민주주의의 장점과 단점을 정리했다. 장점은 시민 스스로가 자신의 미래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책 읽는 나 너무 지적인 것 같아. 자기만족의 흐뭇. 정말 이때 아니면 이 시간 아니면 책이라는 것과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텐데 그래도 목요일마다 읽고 있어서 그래도 다행인 것 같아요. 흐뭇. 아레스님 어서 오세요. 장점은 시민 스스로가 자신의 미래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체제라는 것이었고, 단점은 민주주의 정신이 결여된 상태에서의 형식적 민주주의가 독재를 발생시킨다는 것이다. 민주주의 문제점은 사실 하나의 원인에서 기인한다. 의사결정의 주체인 다수가 정치적 결정을 할 수 있는 역량과 준비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어리석은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이를 중우정치라고 부르며 경계했다. 중우정치는 다수의 어리석은 민중에 의해 사회의 방향이 결정되는 정치적 실패를 말한다. 소크라테스는 민주주의의 어리석음과 그로 인한 위험성을 강력히 주장한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는 아테네 시민에게 그들이 추구하는 민주제가 중우정치로 몰락할 것임을 경고했다. 소크라테스가 말했다고 다 맞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민주주의가 소중한 정치체제인 것만은 사실이다. 하지만 한계와 문제점을 갖는 불완전한 체제인 것도 사실이다. 대신 소크라테스와 그의 제자 플라톤은 이상적인 정치 형태로 스파르타의 엘리트주의를 제시했다. 엘리트주의는 사회의 중심이 엘리트라고 보는 견해의 총칭이다. 역사적으로 등장했던 귀족제, 과두정치, 독재, 참주제, 전제정치가 모두 여기에 속한다. 이름이 어찌되었건 소수에 의해서 정치적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엘리트주의는 근본적으로 두 가지를 전제한다. 첫 번째는 사회가 권력과 능력을 가진 엘리트와 이를 가지지 못한 일반 대중으로 구분되는 것이다. 이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지배와 피지배가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이렇게 엘리트 사회를 지배한다는 것이 대중의 이익에도 부합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판단은 기분은 조금 나쁘지만 어쩌면 구체적인 현실에 부합하는 것 같기도 하다. 엘리트는 자신의 잠재적과 가치를 전면적으로 실현할 개인과 능력을 환경적 여건을 갖추고 있다. 반면 일반 대중은 개인적으로 잠재 가치를 갖지 못했거나 처해진 환경상 능력을 펼칠 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현실이 그렇다고 할 때 능력과 여건을 갖춘 엘리트들에게 사회를 맡기는 것이 사회 전체의 이익을 증가시키고 이것이 결국 대중 전체의 이익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만 보면 현대 사회도 엘리트주의 사회처럼 보인다. 실제로 사회는 능력 있고 좋은 학벌에 좋은 소수의 정치, 사회, 경제 엘리트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으니 말이다. 실제로 사회는 능력 있고 학벌 좋은 소수의 정치, 사회, 경제 엘리트에 의해 움직이고 있으니 말이다. 특히 국회의원들은 정치 엘리트로서 사회의 모든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것처럼 보인다. 물론 이러한 유사점에서도 불구하고 현대 대의제 민주주의는 엘리트주의와 근본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다. 그것은 정치 권력의 정당성을
누구로부터 얻는지에 대한 차이다. 민주주의 구성원 중에 엘리트가 존재하는지의 여부와는 무관하게 선출되는 정치적 권력의 정당성이 시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이번에는 엘리트들을 민생안 정보서에 다 배치시켰죠. 아, 그렇군요. 고맙습니다. 감독님 감사합니다. 시민에게 특정 정치인을 대리자로 뽑거나 뽑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반면 엘리트주의는 이론적 측면에서 볼 때 통치자의 정당성이 시민으로부터 나오지 않는다. 엘리트의 정치적 정당성은 엘리트 스스로에게서 나온다. 그럴 수밖에 없다. 엘리트주의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대중은 무기력하고 비합리적인 존재여서 자신의 이익을 대변할 대리자를 선출할 능력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의 손에 대리자를 선출할 권한을 넘겨주는 것은 위험한 행동이다. 엘리트주의를 이상적인 정치 제도로 생각한 소크라테스는 정치에서 절대적 진리를 찾고자 했다. 오늘날의 현대인은 다양한 목소리와 관점이 중시되어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소크라테스는 그러한 다양한 목소리를 좋아하지 않았다. 그것은 당시 아테네가 언변과 말솜씨로 세상을 농락하는 소피스트들로 가득했기 때문이다. 소크라테스는 수많은 궤변과 거짓 속에서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하나의 진리를 찾으려고 했다. 이러한 진리에 대해 추구는 철학에서는 절대주의로, 정치에서는 엘리트주의로 나타났다. 소크라테스의 신념은 그가 살고 있던 고대 그리스 시대와 역사와 얽히며 그를 위기에 처하게 했다. 당시는 그리스 지역에 패권을 두고 두 도시국가인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오랜 전쟁을 치른 직후였다. 아테네는 민주제를 대표했고 아래 보면서 책 보니까 아이섀도우 이쁘네. 언니 아이섀도우 뭐 써요? 저는 홀리카 아이섀도우를 쓰고 있습니다. 홀리카 고마워요 쿠키님 감사합니다. 소크라테스의 신념은 그가 살고 있던 고대 그리스 시대와 역사를 얽히며 그를 위기에 처하게 했다. 당시는 그리스 지역에 패권을 두고 두 고시국가인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오랜 전쟁을 치른 직후였다. 아테네는 민주제를 대표했고 스파르타는 엘리트주의를 대표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고 알려진 이 길고 잔인했던 싸움은 결국 기원전 404년 아테네의 패배로 끝나게 되었다. 원래 아테네는 관용의 도시였지만 전쟁을 거치며 시민은 스파르타에 대해 나도 사실 민주주의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 난 귀족 출신의 엘리트주의에 동감해. 그 두 개를 섞는 게 중요한데 지금 한국의 정치가 잘 되어 있어. 선출직은 개나 소나, 고위관직은 엘리트를 두고. 아무튼 감사합니다. 이모님 고맙습니다. 엘리트주의 감사합니다. 원래 아테네는 관용의 도시였지만 전쟁을 거치며 시민은 스파르타에 대해 뿌리 깊은 반감과 적대감을 갖게 되었다. 문제는 소크라테스가 스파르타와 연관되어 보인다는 점이었다. 그가 설파하고 다니는 사상이 그러했고 실제로 그의 제자들 중 일부가 전쟁 중에 친스파르타 행위를 했기 때문이다. 결국 아테네인은 이 말 많은 70세의 노인을 법정에 서게 했다. 직접적인 죄목은 신성모독과 청년들에게 불온한 사상을 퍼뜨린 것, 즉 풍기문란과 국가보안법 위반이었다. 소크라테스는
시민이 모인 법정에서 자신을 변론할 기회를 얻었지만 도리어 배심원들이 화를 돋우며 사형에 선고받게 되었다. 자신을 쇠파리에 비유하며 굼뜨고 거대한 말인 아테네를 깨우는 일을 한 것뿐이라고 아테네 시민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소크라테스는 친구들과 제자들의 도움으로 충분히 도망칠 기회가 있었다. 하지만 자신의 철학적 신념을 지키기 위해 그는 당당히 독배를 받았다.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드는 그 슬픈 자리에 그를 열렬하게 따르던 귀족 집안의 제자가 있었으니 그 사람이 서구 철학의 궁극적 시작으로 불리우는 플라톤이다. 플라톤은 분노에 휩싸였다. 아테네 사람들에게도 물론 화가 났겠지만 그가 분노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은 민주제였다. 소크라테스의 죽음은 민주주의가 어리석은 사람들에 의해 얼마나 파행적이 될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살아있는 근거가 되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모여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인물인 소크라테스를 죽인 것이나 다름이 없으니 말이다. 이후 플라톤은 민주주의를 중우정치, 폭민정치라고 불러 그 한계를 명확히 했다. 폭민정치는 난폭한 민중이 이끄는 정치를 뜻했다. 이렇게 파행적인 민주주의의 대안으로 플라톤이 제시한 정치체제는 철인 정치였다. 이것은 지혜와 덕을 갖춘 사람에 의해 통치되는 정치 형태다. 여기서의 철인은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철학자를 의미한다. 그리고 철학자란 오늘날의 의미처럼 철학과 박사 과정을 나온 사람이라는 협소한 의미가 아니었다.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넓은 의미를 갖는다. 플라톤은 사회를 농민계급인 생산자, 군인계급인 수호자, 통치자인 철인 왕으로 구분했고 지혜를 사랑하는 덕이 있는 자에 의한 절대적 통치를 꿈꿨다. 현대인은 민주주의가 당연히 최선의 정치체제라고 알고 있다. 오늘날 독재주의나 엘리트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은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보이며 단지 사회에 불만이 많은 사람으로 어겨진다. 사실 이는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최선의 가치로 평가하는 국가에서 탄생한 이유가 크다. 정규 교육은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와 동시에 국가의 이념과 가치를 교육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에서는 공산주의를 최선의 가치로 교육하고 중세의 기독교 사회에서는 정규 과목의 성경 공부를 포함시켰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추구한 한국의 정규 교육에서는 당연히 자유민주주의를 최선의 가치라고 전제한 교육이 이루어진다. 교육을 통해 개인의 민주시민으로 양성되는 것을 잘된 일이겠지만 그로 인해 엘리트주의나 독재주의는 잘못된 체제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대하는 것은 정치에 대해 다수가 모여서 정치를 하면 민주주의, 다수가 모여서 미치면 종교. 지금 읽는 부분은 정치에 미친 종교를 말하고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아무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험해요. 옐로우 카드. 자, 독재주의는 잘못된 체제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대하는 것은 정치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되진 않는다. 소수에 의한 정치체제도 어떤 면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만약 소수의 권력자가 지혜롭고 뛰어난 까닭에 대중보다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판단할 수 있다면 말이다. 현대의 예측 불가능하고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결정을 그들에게 맡기는 것이 사회의 성장과 개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의 방법이 될 수도 있다. 다만 독재주의, 엘리트주의는 치명적인 한계를 갖는다.
헌터님 천칠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여자 주인공 프란체스카가 과연 어떤 선택을 했는지가 그 책에 나오거든요. 네. 꼭 한번. 불륜인데 아름다운 애 괜찮다. 예. 불륜? 헛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만 독재주의, 엘리트주의는 치명적인 한계를 갖는다. 그것은 잘 알려진 것처럼 소수에 의한 정치는 최고 권력자를 쉽게 타락하게 만든다는 데 있다. 불완전하고 갈등이 끊이지 않는 체제임에도 현대 사회에서 민주주의가 채택되고 유지되는 것은 인류가 역사적 경험을 통해 소수의 독재가 얼마나 치명적인 문제와 한계를 드러내는지를 확인했기 때문이다. 고대와 중세의 절대 군주 아래서 백성은 노예였으며 근현대 등장한 독재자들, 독일의 히틀러, 소련의 스탈린, 중국의 마오쩌둥, 북한의 세습적 독재자들은 개인의 실책과 부패로 민중을 폭력적인 상황에 처하게 만들었다. 독재와 민주주의의 비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정치체제는 무엇일까? 정치적 의사결정 방식의 두 측면인 민주주의와 엘리트주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이제 두 체제를 비교해봄으로써 어떤 체제가 우리에게 더 필요한지 알아보려고 한다. 이쯤에서 물어보자. 만약 우리가 도덕적으로 부패하지 않는 가장 뛰어난 통치자를 선출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를 지지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위대한 철학자인 플라톤은 뛰어난 통치자에 의한 독재가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가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의 국가 개념이 지금과는 달랐기 때문이다. 사실 고대의 도시국가 폴리스는 현대의 한국처럼 복잡하고 거대한 근대적 의미의 국가는 아니었다. 차라리 전통적인 사회 공동체였다고 볼 수 있었다. 당시 아테네의 인구는 대략 30만 명이었는데 이 중에서 시민은 일부에 불과했다. 즉, 건너 다 아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사회로 정치적인 상과 윤리적인 삶이 엄밀히 분리되기 어려웠다. 따라서 당시 그리스인이 개인의 삶에서 윤리적으로 사는 사람이 공동체도 윤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은 자연스러웠다. 착한 친구가 반장도 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과도 비슷하다. 여기서 윤리적인 사람이 의미하는 건 덕이 있는 사람이다. 덕은 규정하기 애매하기지만 인격적 올바름 정도로 생각하자. 여기에 더해 고대 그리스에서는 덕과 지혜가 구분되지 않았다. 즉, 지혜로운 사람은 덕이 있는 사람이고 덕이 있는 사람은 곧 올바른 사람이었다. 플라톤이 철인 정치를 말했던 것은 철인의 의미 자체가 지혜와 덕이 일치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격자가 사회를 올바르게 운영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만약 현대 사회에서도 인격과 지혜를 갖춘 절대 부패하지 않고 사회를 성장시킬 수 있는 사람을 선출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그에게 모든 정치적 의사결정을 맡기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들이 가능하다. 하지만 우리 독재는 독재자가 엄청나게 똑똑하다면 그보다 좋은 정치는 없고 민주주의는 시민이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할 정도의 교육 수준이 동반되어야 성공한다. 결국 굉장히 어려운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참 진짜 이게 정말 어려운 거네요. 누구지? 이렇게 스킬이 많고 잘 되는데. 아니 더 잘 될 수 있는 건데 됐는데 어떻게 더 12월 달만 보자. 앞으로 그 욕심이죠. 좀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길군이 이제 방송하고 싫습니다.
진짜 잘 놀리신다, 유재성님.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철인이 누구인데요? 이명님도 헌터님도 감사합니다. 리칸유. 오, 어느 나라 사람이야? 싱가포르 사람이에요? 오, 되게 잘했나 보다. 리칸유님. 맞아. 그런 사람이 있다면 좋죠. 근데 이제 그게 참 근데 참 안타까운 거는 결국 인간의 수명이 딱 정해져 있어서 천년 만년 아무리 철인이라고 할지언정 계속해서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그 정치를 끝까지 할 수는 없으니까 그게 참 위험 리스크가 참 있다. 그쵸? 연주연님 어서 오세요. 만약 현대 사회에서도 인격과 지혜를 갖춘 절대 부패하지 않고 사회를 성장시킬 수 있는 사람을 선출할 수 있다면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앞서 논의했던 경제체제의 구분과 정치에서의 보수, 진보의 구분을 고려해본다면 완벽하고 이상적인 엘리트를 선별할 수가 있다고 할지언정 체제로서의 엘리트주의는 명백한 한계를 갖는다는 걸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현대 사회에서 이상적인 개인에 의한 독재와 엘리트 정치는 실현될 수가 없다. 이상적인 개인이 없어서 그럴까? 그런 건 아니다. 아무리 이상적인 개인을 찾아냈다고 해도 이상적인 정치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근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상적인 정치라는 것이 애초에 없기 때문이다. 앞서 정치에 대해 논하며 정치란 경제체제를 무엇으로 선택하는지에 대한 문제임을 확인했다. 따라서 완벽한 경제체제가 없는 한 완벽한 정치체제도 없다. 경제체제는 어쩔 수 없이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게 되며 그만큼 다른 집단의 이익을 희생시킨다. 자본가의 이익이 우선되면 노동자의 이익이 줄어들고 반대로 노동자의 이익이 우선되면 자본가의 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자본가와 노동자의 이익을 모두 우선화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는 불가능하다. 만약 자신은 이 두 계급의 이익을 모두 증진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는 정치인이 있다면 그는 자본가와 노동자의 이익이라는 어휘를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거나 거짓말쟁이다. 세금을 낮추는 동시에 복지를 높이는 일이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할 때 자본가의 이익과 노동자의 이익을 모두 고려하겠다. 거짓말이다. 이상적 개인에 의한 이상적 정치는 실현 불가능하다. 독재자나 민주주의자나 어쩔 수 없이 특정 집단을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고 이로써 필연적으로 소외되고 희생되는 집단이 생긴다.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이상적인 정치가 없다. 따라서 이상적인 독재자, 엘리트는 불필요하다. 정치에서 요구되는 것은 뛰어난 인물이 정답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에서 충돌하는 이해 당시자들이 대화와 협의를 통해 이견을 조율할 절차가 마련된다는 거다. 따라서 이익이 직접적인 당사자가 정치에 직접 참여할 수 여건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는 엘리트주의의 비현실성을 압도한다. 그래서 독재주의와 엘리트주의가 현실화되었을 때 사회 전반에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킨다. 첫째, 특정 계급의 이익을 반복적으로 대변함으로써 그것이 자본가이건 노동자이건 이익 분배에서 배제된 다른 집단의 불만을 고조시킨다. 둘째, 엘리트주의는 스스로의 안전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책에 불만을 가진 집단을 필연적으로 억압한다. 셋째, 이런 억압이 대중에게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권력자는 정보를 은폐하거나 왜곡한다. 넷째,
정보의 은폐와 왜곡이 드러나는 것을 숨기기 위해 반대로 국민에게 조작을 하며 조작한 정보를 사실인 양 과장해서 교육한다. 다섯째, 이러한 지속적인 교육을 받으며 성장한 편합한 사람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그들 스스로가 사회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게 된다. 결국 사회는 병든다. 실제로 이러한 사회가 있을까? 어떤 이들은 북한이나 중국을 생각할 것이고 어떤 이들은 남미나 쿠바를 떠올릴 수도 있다. 또 다른 이들은 한국의 근현대를 생각할 수도 있겠다. 어쨌거나 독재자나 소수의 엘리트들에 의한 이상적인 사회는 허구인 것만은 사실인 듯하다. 자연주의, 자유민주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자유민주주의, 공산주의, 사회민주주의. 경제와 정치는 어떻게 결합되는가? 지금까지 정치 체제로서의 민주주의와 엘리트주의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요 단락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 읽어보는 단락. 아니면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볼까요? 이렇게 1시간 됐나? 여기까지. 그럼 여기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공산주의, 사회민주주의. 경제와 정치는 어떻게 결합되는가? 지금까지 정치체제로서의 민주주의와 엘리트주의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제 이 둘의 경제체제를 연결해보자. 기본적으로 하나의 정치체제는 하나의 경제체제와 연결된다. 가능한 조합은 아래에서 보는 4가지다. 익숙한 조합부터 살펴보자. 우선 1은 경제체제는 자본주의, 정치체제는 민주주의를 선택한 사회이다. 이를 자유민주주의라고 한다. 자유민주주의에서의 자유는 신자유주의에서의 자유와 마찬가지의 의미로 시장에서의 자유이다. 자유민주주의는 인간의 자유를 추구해서 자유민주주의고 북한은 인간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체제 이름에 자유를 붙이지 않는 것이 아니다. 현대사회에서 자유라고 할 때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본의 자유, 시장의 자유를 의미한다. 즉, 자유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시장 경제를 추구하는 동시에 정치적 의사결정 방식이 다수가 참여하는 민주주의 체제인 것이다. 대표 국가로는 한국, 일본, 미국이 있다. 다음으로 익숙한 조합은 이다. 우리에게 이 사회가 익숙한 것은 가까이에 북한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경제체제는 공산주의, 정치체제는 독재주의를 선택한 사회이다. 이 사회는 공산 독재주의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공산주의라고 지칭한다. 사실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독재의 형태만 띠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를 단순히 공산주의라고 부르는 것은 혼란의 여지가 있다. 다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지칭하므로 우리도 독재적인 공산주의를 그냥 공산주의라고 부르기로 하자. 이렇게 부르는 것이 크게 문제될 것도 없다. 그것은 엄밀히 말해 공산주의는 실제로 민주적 절차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상적인 공산주의 이론에 따르면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집단은 오직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않는 노동자 집단뿐이다. 그래서 공산주의를 프롤레타리아라고 독재사회라고도 한다. 이러한 사회 형태는 과도기 단계로 모두가 평등한 공산주의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중간 단계이다. 노동자가 독재하는 사회가 공산주의라는 측면에서 오늘날의 북한은 공산주의라고 부르기는 조금 어렵다. 왜냐하면 노동자에 의한 정치 형태도 아닐 뿐더러 90년대 중후반에 성군 정치라고 해서 사회의 핵심 계층을 군을 중시하는 정치체제로 변모했기 때문이다. 군인 정치와 경제뿐 아니라 교육, 문화, 예술 등에 이르기까지 전 영역을 총괄한다. 그런 까닭에 개념 분류상 노동자가 중심이 아닌 군인이 중심이 된 북한 사회를 더 이상 공산주의 사회라고 지칭하기가 어렵다. 국가가 경제를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고 개인보다 국가를 앞세우는 권위적인 모습을 띠고 있으니 통제 경제에
파시즘 체제 정도로 이름을 붙이는 것이 적절하다. 어쨌거나 느슨하게 묶어 경제적으로는 공산주의, 정치적으로는 독재주의를 추구하는 대표 국가는 소련, 중국, 북한이 있다. 다음은 3조합이다. 경제체제는 자본주의를 추구하지만 정치체제는 독재의 형체를 띠는 사회이다. 그럼 이 체제 이름의 자유독재국가인가? 생각해보면 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조합처럼 보이기도 하다. 만약 아직도 자유주의에서 자유를 억압받지 않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다는 의미로 생각한다면 자유주의적 독재국가는 가능하지 않아 보일 것이다. 하지만 앞서 논의했듯 자유주의에서는 자유의 시장이 자유라는 한정적인 의미를 갖는다. 다시 말해, 자유주의적 독재국가는 실제로 가능하다. 그리고 이 체제를 계획경제행위라고 부른다. 이러한 국가 형태는 사실 우리 사회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왜냐하면 한국의 60년, 80년대 군부 독재 시기가 바로 이러한 체제였기 때문이다. 박정희, 전두환 정권에서의 정치체제는 군부 독재를 시행하면서도 경제적 재건, 자본주의를 추구하는 방향에서 진행되었다. 이 체제는 국가가 시장의 방향을 제시하고 지원하는 계획 경쟁의 모습을 띈다. 하지만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다고 해서 군부 독재 시기를 후기 자본주의나 사회민주주의 체제로 볼 수가 없다. 군부 정권의 시장 개입은 산업을 육성하고 기업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제한적인 개입이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 세금을 인상하고 규제를 확립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복지를 추구한 적극적인 개입이 아니었던 것이다. 뭐야? 오늘 정치방이야? 그래서 의미무는 우파야? 좌파야? 나는 이우파. 나는 칙수님들 파지. 목소리님 고맙습니다. 우파른파야? 음파루파가 우파르파 유 그게 아니고 유파 YOU 유파입니다. 유 안녕하세요 목소리님 반갑습니다. 군부 정권의 시장 개입은 산업을 육성하고 기업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여름이는 일본이님 그래서 너 왼쪽 발이야? 오른쪽 발이야? 어디 쪽 발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족발이 좋아. 족발 맛있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 세금을 인상하고 규제를 확립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복지를 추구한 적극적인 개입이 아니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군부 정권의 시장 개입은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간섭이라기보다는 국가에 의한 시장 투자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시정동은 노파 아닐까? 노파 아니? 노파심 할 때 그 노파야. 아닙니다. 그게 뭐예요? 할머니라는 거잖아. 아니구나. 노파심 할 때 노파. 미안합니다. 난 노파 해. 승부사님 감사합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 이해했어. 그 노파. 노파입니다. 대가리라니 파파 하겠습니다. 피파. 목소리님 천치즈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 세금을 인상하고 규제를 확립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복지를 추구한 적극적인 개입이 아니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군부 정권의 시장 개입은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간섭이라기보다는 국가에 의한 시장 투자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정리하면 한국 현대사의 군부 정권은 시장 확장을 추구한 자본주의적 독재 정권이었다. 물론 이러한 체제의 성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그 평가에 대해서는 이 책에서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겠다. 다만 우리는 경제와 정치에 대해서 이해가 되었으니 판단은 이를 바탕으로 각자가 하자. 마지막 조합은 4다. 경제적으로는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사회 형태이다. 이러한 체제가 사회민주주의, 즉 사민주의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잘했다는 거죠?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잘 모르겠네요. 우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한번 읽어봐야 또 이제 또 그 다음이 또 있으니까. 앞서 살펴본 체제와 비교하면 잘했나? 못했나? 잘했나? 못했나? 모르겠네. 이러한 체제가 사회민주주의, 극사민주의이다. 앞서 살펴본 체제와 비교하면 우리에게 가장 낯선 체제이다. 이 체제가 우리에게 낯선 것은 한국 역사에서 왜 자꾸 우리 정은이 무시해요? 우리 정은이 노래면 노래 다 자자자. 죄송합니다. 춤이면 춤 다 자자자. 죄송합니다. 게임이면 게임 다 자자자. 죄송합니다. 왜 끝까지 말을 못하세요? 저거만 더 노력해봐.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어. 이 체제가 우리에게 낯선 것은 한국 역사에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접한 경험이 없다. 사민주의는 왜 잘 몰라? 그 당시엔 정부가 적극 개입해서 저임금 저물가 정책을 편 게 맞지. 당시 경제 상황에선 비록 노동자들은 힘들었을 수도 있지만 국가 입장에선 그게 최선이었어. 잘했다고 해줘. 뭐 잘한 점도 있죠. 이게 잘한 점도 있죠. 경제가 어쨌든 성장을 했으니까 잘한 점도 있겠죠. 어휴 가져와도 어찌 저딴 걸 가져와서 정치뱅을 만들었어. 가뜩이나 돌대가리인데 더 단단한 돌을 만들어. 아니 단단한 돌이 아니게 무슨 소리야. 우선 계속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요? 졌구나 중국이. 무신정부 시절에는 잘했지만 전쟁 끝난 지가 언젠데 아직도 그런 희망을 거셈. 아무튼 한번 읽어보면 헌터님 목소리님 감사합니다. 임명님 고맙습니다. 사민주의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대립의 역사를 경험한 한국인에게는 받아들이기 꺼림칙한 체제였다. 왜냐하면 6.25 전쟁 이후 한국인에게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트라우마가 되었다. 민족의 정신에 남은 외상은 전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잠재의식에서 작동하며 한국의 방향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한국인은 공산주의와 관련된 모든 것을 거부하고 은폐하기에 급급했다. 그것은 어찌 보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기제로 정당했다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이 있다 보니 비록 유럽에서 주요한 사회체제로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사민주의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다. 그렇다면 정말 사민주의가 공산주의와 이념적인 토대를 같이 할까? 답부터 말하자면 그렇진 않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공산주의는 기본적으로 노동자들에 의한 독재만을 인정한다. 중국도 축구 그 안에서 좀 뭔가 갇혀있다고 하던데. 브루즈와의 정치 참여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공산주의는 기본적으로 노동자들에 의한 독재만을 인정한다. 부르주의 정치 참여는 인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사민주의는 기본적으로 자본가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들이 스스로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다 보니 사민주의자들은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변절자로 비판받아왔다. 경제체제의 이념적인 스펙트럼에서 중간에 위치했다 보니 오른쪽에서는 왼쪽이라고 욕하고 왼쪽에서는 오른쪽이라고 욕하는 것이다. 실제로 사민주의 사회에서는 보수정당과 진보정당이 공존한다. 자본가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도 있고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도 있다.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정당들은 자유롭게 경쟁하며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국민에게 선택받는다. 자본주의자들 돈 많이 버는 자들 이야기하면 처음 이야기한 것 또다시 관세로 넘어와야 됨? 좀 어려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쵸? 노루님도 어서 오세요. 고마워요. 혼돈님 감사합니다. 따라서 사회민주주의 국가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자본주의 색채가 상대적으로 강해지기도 하고 공산주의 색채가 강해지기도 한다는 거다. 그 기준이 되는 것은 세금이다. 세금을 낮추거나 높임으로써 복지의 수준을 조율하며 사회를 균형 있게 유지해 나간다. 사민주의 체제가 전제하는 것은 시민의 합리성에 대한 신뢰다. 다시 말해서 시민이 국가의 현재 상황을 고려해서 성장과 분배, 시장 자유와 정부 개입, 세금 축소와 복지 확대 중 개인과 사회의 이익이 되는 가치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전제하는 것이다. 부러운 사회다. 우파와 좌파가 공존하고 합리적 시민에 의해 넓은 스펙트럼 안에서 사회의 방향이 선택되는 사회. 한국 전쟁 이후 가려지고 은폐되어 자본주의 외의 체제를 경험해보지 못한 한국인은 이해하기 힘든 사회다. 우리는 체제가 선악의 문제인 것처럼 교육받았다. 자본주의는 선이고 공산주의는 악이라고 말이다. 하지만 사민주의 사회의 사람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체제와 선악 개념을 이해하기 힘들 것이다. 그것은 그들에게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선택과 조율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합리적인 시민에 의해 합리적으로 체제가 선택되는 이상적인 사민주의는 현재 유럽의 많은 국가가 채택하고 있다. 특히 북유럽의 부유한 국가들은 오랜 역사만큼이나 성숙한 사민주의를 유지하고 있다. 대표 국가로서는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등이 이에 해당한다. 물론 이상적으로 보이는 사회민주주의 체제에도 문제점이 있다. 핵심점이 비판은 두 가지이다. 첫 번째, 국가 채무의 증가이다. 이론적인 측면에서 사회민주주의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에 가깝기 때문에 복지 지출이 크고 세금 부담이 높을 것이다. 이것은 국가 재정을 악화시키고 노동과 투자 의욕을 감소시켜 전반적인 경기 침체를 발생시킬 수가 있다. 하지만 실제로 그렇진 않다. 단적인 예로 사회민주주의 전통을 유지하는 스웨덴과 신자유주의의 한국을 비교해보면 스웨덴 GDP에 대비 29%의 복지 예산을 사용하지만 1인당 GDP는 54,000달러인 반면 한국은 GDP에 대비 8%의 복지 예산을 사용하지만 1인당 GDP는 3만 달러 정도이다. 이 자료가 말해주는 것은 복지 지출이 더 많아도 더 부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복지 지출이 큰데도 부유할까? 이에 대한 사합변이 사민민주주의를 비판하는 두 번째 근거가 된다. 사민주의의 두 번째 문제점은 북유럽 사민주의 국가들이 보여주는 평균적인 부유함은 사민주의 때문이 아니라 유럽 전체의 환경과 역사 때문이라는 것이다. 유럽은 근현대 시대에 제국주의 국가들이 있었고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 광대한 지역을 식민지화했었다. 이러한 역사적 측면에서의 부의 축적은 유럽 전역에 혜택을 미쳤고 현재 사민주의 국가들의 경제력의 배경이 되었다. 또한 환경적 자연과 유럽이라는 거대한 소비 시장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북유럽 국가들은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과감한 복지 정책을 추진할 수가 있었다. 이러한 배경을 고려할 때 한국의 복지 현황을 유럽과 단순 비교해서 한국에도 사민주의 같은 과감한 복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가 않을 수 있다. 역사와 환경에 대한 맥락의 차이를 소거한 후 오늘의 복지 현황만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지금까지 4가지 사회 형태를 알아보았다. 이것은 경제체제의 두 측면인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정치체제의 두 측면인 민주주의와 엘리트주의의 조합에 나눠졌다. 4가지 사회 형태 중 오늘날 현실적으로 논해야 한 대상이 체제는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 2가지이다. 오늘날의 세계 시민은 독재주의와 엘리트주의처럼 소수에 의한 정치 결정 방식은 선호하지 않는 것 같다.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를 선택하되 시장의 자유를 추구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와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추구하는 사회민주주의 중 선택의 기로에 있는 것이다. 우리가 앞서 정치를 정의할 때 정치란 경제체제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라고 정의한 근거가 여기에 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의 정치 논쟁의 핵심도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방향 중 어디로 향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라고 하겠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